안녕하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이정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강의는 제가 쓴 책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교재로 찍고 있는 동영상인데요. 총 16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강의는 12번째 강의입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1부 정보 분석, 2부 가격 분석, 3부 가치 분석에서 11강을 1장, 2장 설명을 드렸고요. 12강, 3장, 4장 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 3장, 4장은 큰 틀로 보면 재무상태표를 설명한 파트예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 자본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장에서는 자산 계정을, 4장에서는 부채와 자본 계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손익계산서나 현금 흐름표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사실 대차대조표라고 불리웠던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의미가 굉장히 큰 재무제표였죠.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그야말로 재무상태표가 무엇이니?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라는 걸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경제학 용어 중에 플로우 개념인 유량 개념 그리고 스탁 개념인 저량 개념이 있어요. 저량. 유량과 저량의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플로우, 흘러가는, 또 스탁, 멈춰있는, 저장되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회계학 쪽에서는 재무상태표가 스탁 개념이에요. 지금 현재 멈춰있는 이 시점에, 지금 딱 잘라서 이 시점에 손익계산서가 흘러가고 있는 유량 개념이에요. 일정 기간에.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설명할 땐 반드시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요. 손익계산서를 설명을 할 때는 일정 기간의 손익을 나타내는 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시점이기 때문에 상태인 거죠. 지금 상태가 어떠니? 예를 들어 친구랑 통화하는데 야, 너 오늘 컨디션 좋아? 너 오늘 몸 상태 어때? 오늘 몸 상태 어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제는 몸 상태 좋았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상태 어때?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그래서 재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인데 특정 시점이라는 거. 왜 특정 시점을 강조하냐면요. 특정 시점이라는 것 때문에 회계사들이 연말에 12월 31일 날 재고 실사를 가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12월 31일 기준으로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금고에 현금은 얼마나 있는지 12월 31일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회계 연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 재고는 얼마나 남아있고 외상은 얼마나 못 받았는지, 외상 매출금이 얼마나 있는지, 컴퓨터 비품은 몇 개가 있는지, 금고에는 유가증권이나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실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재무상태표에는 크게 자산 계정과 부채, 자본 계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로 이제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를 과거에는 대차대조표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대변, 차변,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했을 때 재무상태표의 차변, 왼쪽에는 바로 자산 계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재무상태표의 대변, 오른쪽에는 바로 부채와 자본 계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대변과 차변을 항상 같아야 되거든요. 즉 자산과 뭐가 같아야 돼요? 부채와 자본을 합한 게. 여기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부채는 뭐예요? 부채 어차피 사장에서 좀 이따 할 텐데 부채는 남의 돈. 자본은 뭐예요? 자본은 내 돈. 자산은 뭘까요? 부채건 자본이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건 운용된 자금에 어떻게 썼는지,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타인한테 자금을 조달했으면 부채, 내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했으면 자본,
이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내역을 나타내는 게 바로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에는 크게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 무형자산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자산. 좀 이렇게 느낌이 왠지 빨리빨리 황금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한자로 돼 있지만 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것들은 현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외상 매출금 이런 게 있어요. 빨리빨리 돈으로 바뀔 수 있는 자산을 말해요. 투자자산은 뭘까요? 내가 투자한 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 대표적으로 부동산 또는 주식 이런 게 있어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유형자산에는 보통 고정자산, 설비 투자자산, 설비자산, 고정자산, 차량 운반구 뭐 이런 게 있겠죠. 무형자산에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약바이오에서 말이 많았던 연구개발비, 창업비 뭐 이런 게 이제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유형은 형태가 있다, 무형은 형태가 없다, 유동은 이렇게 좀 흘러간다, 빨리빨리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3장이 바로 재무상태표에서의 자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한 거고요. 4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자산이 있다면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는데요. 부채와 자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유동자산 있었잖아요.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도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대표적으로 외상매입금 같은 거,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고요. 빨리 갚아야 될 돈. 비유동부채는 천천히 갚아도 되는 돈, 사채 이런 거 있겠죠. 사채. 자본계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면서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받으면 바로 사장님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기 위해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다? 바로 법인 등록을 해야 돼요. 법인 등록을 해서 등기부등본에 만들어 놔야 돼요. 법인 등기부등본. 법무사를 통해서 보통 하는데요. 법인을 설립한다는 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인적 조건. 법인 대표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사가 있어야 되고, 인적 조건. 또 자본금 규정을 지켜야 돼요. 과거에는 자본금 규정이 최하 5천만 원이었고 최근에는 1,000만 원 이렇게 내려갔죠. 5천만 원이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법인을 내고 싶어. 아이디어 진짜 좋은데 5천만 원이 없어. 그럼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자본금 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통장에 5천만 원을 넣고 법인을 만든 다음에 다시 5천만 원을 빼서 돈을 갚았죠. 예전엔 그랬어요. 어쨌든 법인이라는 건 주식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주식 회사에는 주식이 있고 그 주식의 최초 발행했을 때 자본금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나중에 추가 발행할 때도 역시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자본금이 증자가 되겠죠. 그래서 증자, 자본금을 늘리는 걸 증자라고 하고 감자, 자본금을 줄이는 걸 감자라고 하고.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회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 이익잉여금 없는 주식회사도 있겠죠. 어떤 회사들? 이익이 10원도 안 나는 회사들. 이익이 10원도 안 나는 회사들이 이익잉여금이 있겠어요? 없겠지. 이익이 안 나면 이익잉여금은 없을 수밖에 없지만 이익이 나던 안 나던 최초에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은 무조건 발생을 했을 것이다. 자본잉여금은 뭐냐면 이익잉여금은 이익으로 늘어난 돈이잖아요. 자본잉여금은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자본활동으로 인한 여기서 말하는 자본활동은 증자 이런 것이 되겠죠. 증자를 하면서 액면가보다 비싸게 할증 발행을 하면 액면가까지가 자본금 그 이상이 바로
자본 잉여금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저희 책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좀 더 제가 개념 이제 뭐 방송 계속 보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1강부터 지금 12강까지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먼저 개념적인 목차를 통해서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통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는 포맷을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문 보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 보면서 3장, 4장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3장 재무상태표 자산에 대해서 아까 강조드렸지만 특정 시점이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야 되고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자, 부채는 남의 돈을 조달한 거, 자본은 내 돈으로 조달한 거, 조달된 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가 바로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자산은 사실은 즉시 비용이 되면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가는 거예요. 자산으로 남지 않고. 근데 만약에 즉시 비용이 되지 않았고 자산으로 남았다면 그 자산은 언젠가는 분명히 비용이 될 거라는 거. 요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와 자본으로 조달된 자금이 쓰이는 거, 그게 바로 자산이고, 이렇게 쓰이는 건 왜 쓰일까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위한 비용화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아까 재무상태표의 자산도 유동자산이 있었고, 재무상태표의 부채에도 유동부채가 있었는데요. 유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유동성은 일반적으로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회계기간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유동자산,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자산. 부채에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그렇지 않은 것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면 됩니다. 여기 써있지만 자산과 자본, 부채 중에 가장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자산이에요. 자산. 계속 강조드리지만 제약바이오주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넣으면 안 되는 것들, 즉시 비용 처리했어야 될 연구개발비들을 자산으로 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회계감사할 때 뭘 잡아내는 거예요? 야, 이거 자산이 아닌데 왜 자산 넣었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산이 아니고 비용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자세히 봐야 된다.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자산으로 계상되거나 또는 역사적 원가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시장가치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산의 과대 계상은 이익의 과대 계상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은 비용으로 들어갈 게 자산으로 들어가서 자산이 과대 계상된 거를 좀 주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유동자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고요.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 등 현금하고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말하고요. 기업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규모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전설의 투자자인 피터 린치는 현금성 자산 총액에서 장기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클수록 좋은 회사라고 말을 했고요. 또 워렌 버핏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현금 증가분이 클수록 좋은 회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야, 걔는 현금이 많어. 가난한데 현금이 많겠어요? 그죠? 걔는 현금이 많으면 뭐 돈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에 현금이 쌓여 있다는 얘기는 수익을 잘 내서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다만 단점은 뭘까요? 그 현금으로 수익률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지금 1억은 10년 후 1억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많은 건 제가 보기엔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현금으로 재투자를 계속해서 회사의 생산성, 수익성을 높여야지 진짜 좋은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써있죠. 성장형 기업의 경우 재투자를 위해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많은 현금을 쌓아두는 것은 좋지 않다.
자, 유동자산의 또 다른 유동자산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바로 외상매출금이 이에 해당한다. 또 다른 유동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우리가 보통 나 장사하는데 재고가 너무 쌓여 있어서 회사 망하게 생겼어. 저 재고자산 땡처리 좀 하자. 재고자산은 팔리지 않고 회사에 남아있는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상품 또는 제품. 재고자산의 가격 변동이 심한 업종일수록 재고자산 회전율 등을 검토하여 과도하게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여기에서도 자산의 과대계상은 비용의 과소계상과 이익의 과대계상으로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유동자산 설명 끝나고 투자자산이 나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유동자산이 포함되지 않겠죠. 비유동자산 중에 하나로 영업활동하고 상관없이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래서 뭐가 있니? 장기 금융상품,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등이 바로 투자 자산이다. 그래서 여중에서 주식 투자자한테 좀 중요한 건 지분법 투자 주식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분법 투자 주식은 내 계열사 중에 지분이 내가 10% 이상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연결재무제표에는 포함이 안 되고 개별재무제표에 지분법 투자 수익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으면 내 개별재무제표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아까 10%나 20% 서 있죠?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지분법으로 평가를 한다. 50% 이상 갖고 있으면 바로 관계기업으로 나타내고 연결재무제표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건 여기 써 있죠? 의결권을 50% 이상 소유한 경우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이 경우 투자회사는 자신과 종속기업의 세부 항목별로 합산한 금액을 표시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사실은 지금 연결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라는 말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유형, 무형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 보이는 자산,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 안 보이는 자산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은 장기간 기업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주는 자산이므로 사용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자산을 비용화시켜야 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자동차 갖고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으셨어요. 왜?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대물, 대인, 자차, 대물, 대인, 자차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해서 저기를 하잖아요. 보험료가 산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인이나 대물은 내가 사고를 낸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거고 내 차가 손해나는 게 이제 자차잖아요. 근데 자차 보험금이 사실은 가장 비싸요. 자차 보험료가. 자차 보험료를 계산할 때 차를 처음 산 올해랑 차가 5년 탄 5년 후랑 자차 보험료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매년 탈수록 보험료가 크게 내려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3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럼 올해는 3천만 원짜리 차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거면 내년에는 2,500만 원, 그 다음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씩 깎이잖아요. 그러면 한 10년 있으면 3천만 원짜리 차가 3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 과정이 바로 감가상각 과정이에요. 감가상각 과정. 재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은 유형자산 비중이 계속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워렌 버핏의 경우 재투자가 크게 필요 없는 기업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은 회사 또는 바보도 운영할 수 있는 회사. 바보가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재투자가 필요 없는 기업을 워렌 버핏은 선호하고요. 유형자산에 만약에 토지가 큰 금액이 있다면 자산적 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제약바이오 업체들 연구개발비 자산으로 늘지 비용으로 늘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라는 거. 무형자산 계상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현재 자산의 과대 계상이 되었을 수도 있고 향후에 상각의 과정을 통해 비용화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은 무형자산을 좋아하지 않고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무형자산을 0으로 놓기도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분을 3장에서 설명드렸고, 재무상태표의 부채와 자본 계정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채는 개념적으로 남의 돈을 빌린 부분이고요. 내가 갚아야 될 돈. 그래서 자산의 평가보다 부채의 평가는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자산은 위에서도 봤지만 뭐 유형자산은 막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또 무형자산은 도대체 연구개발비가 단기 비용인지 자산인지 그런 주관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감가상각 방법은 뭐 정률법으로 할까, 정액법으로 할까,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할까, 비용으로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의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부채는 대부분이 딱 떨어지죠. 왜? 내가 갚아야 될 돈이니까 나 10,000원 갚아야 돼, 100,000원 갚아야 돼, 1,000,000원 갚아야 돼, 수치로 딱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진 않고요. 부채도 자산처럼 유동성에 따라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건 유동부채, 그렇지 않은 것은 비유동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동부채에는 매입채무, 외상 매입금을 말하죠. 매입채무, 선수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비유동부채에는 크게 장기차입금과 사채.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식적인 거예요. 장기차입금은 보통 은행에서 장기로 빌려오는 거예요. 뭐 5년, 10년 이렇게 장기로 빌려오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채가, 우리는 보통 사채하면 야, 사채업자, 야, 사채 쓰지 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채는 남대문 흑곰 아저씨한테 돈을 빌리고 뭐 이런 거를 사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회계학에서 말하는 사채는 회사채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채.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거, 그리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 회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늘어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채는 남의 돈, 자본은 내 돈. 어떻게 조달했는지 조달 방법에 따라서 남의 돈을 조달하면 부채, 내 돈으로 조달하면 자본. 이렇게 조달된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산 계정에 들어가거나 비용으로 빠지기도 하는 거죠. 워렌 버핏의 경우 비유동 부채의 비중이 적은 기업을 선호합니다. 장기 경쟁 우위를 가진 회사들은 수익성이 매우 우수해서 내부 자금 조달이 충분하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나 회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장기 차입금, 사채 이 두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그리고 부채, 자산에서 부채 뺀 게 바로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은 크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자본금은 액면가의 발행 주식 총수를 곱한 금액이에요. 딱 떨어져. 특히나 보통 초기 설립할 때 납입 자본금이 딱 들어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자본금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변하냐? 증자했을 때, 감자했을 때, 주식 배당했을 때 이 세 가지 정도. 증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말하는 거고요. 감자도 역시 유상증자, 유상감자, 무상감자. 주식 배당은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배당을 하면 돈이 나가지 않고 주식이 나가는 거잖아요. 즉, 돈 대신 주식 줄게. 그럼 그 주식은 뭐예요? 바로 자본금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 자본 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표적이다. 여기 무상증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 계정의 자본 잉여금이 감소하고 동시에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정 간의 자금 이동인 거지 기업의 가치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주가의 변동에 1도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런데 정보 가치, 정보 측면, 정보 분석 측면에선 무상증자, 유상증자 같은 게 주가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치죠. 특히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권리락일 이럴 때는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무상증자,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감자 이런 것들은 기업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보다 투자자들이 그 정보에 의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호재로 인식을 하는지, 악재로 인식을 하는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익잉여금인데요.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많을수록 좋아요. 왜?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이 매번 발생을 해서 누적된 게 이익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잉여금이고 배당의 재원이 되므로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중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업이 재투자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채권이나 주식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보다 내부 유보자금으로 재투자를 하는 편이 조달 비용 측면에서 역시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클수록 좋다. 굳이 남한테 돈 빌려 쓰지 않고 주식 발행을 하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영업활동으로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쓸지 재투자의 재원으로 쓸지는 사실은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은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은 참 나쁜 기업이다라고 말하지만 배당 투자가 아닌 차익거래 투자의 입장에서는 꼭 배당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 배당 2% 3% 하면 뭐예요? 차익거래 매매로서 내가 매매 차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 분들 또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한 번에 매매에서 20%, 30%, 50%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배당 1년에 5% 준다 치면 10년에 50%예요. 10년 동안 배당 받을 거 나는 6개월이나 1년 동안 매매 잘해서 50%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줘도 되지만 내부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으로 그 유보 자금으로 재투자를 해서 사업이 더 성공을 한다면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그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배당 투자 측면에서는 이익잉여금이 배당의 재원으로 쓰이는 게 좋지만 주가의 차익 투자 측면에서는 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자 측면에서는 굳이 배당으로 자금이 사회 유출될 필요가 없어요. 사내에 유보된 것들이 재투자가 되면서 기업의 가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다. 배당으로 된 거는 기업의 가치를 성장시키는데 1도 쓰이지 않죠. 왜? 주주한테 돈이 나갔으니까. 돈이 안 나가고 회사에 남아서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쓰인다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이 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잃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만 투자금을 잃고 나면 시장에서 퇴출되어 기회조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치 분석을 하고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데는 저평가된 우량회사를 찾는 목적도 있지만 부실 기업에 투자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고 차트가 예쁘더라도 재무제표를 보면서 적자지속 기업, 자본잠식 기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3박자로 분석하여 성공 확률은 높이고 위험은 피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자, 여기서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주식 투자 20년 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투자한 기업이 1년 후,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장담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투자한 보유 당시에는 단 한 번도 감자에 들어간 적도 없고요. 관리 종목에 들어간 적도 없고 상장 폐지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적자 지속 기업, 자본 잠식 기업을 매매를 거의 안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더라도 정말 단계적으로 치고 빠질 때, 상한가 매매 기법으로 상따를 했을 때
샀는데 정말 자본 잠식이고 적자 지속이야. 그래도 하루 이틀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무슨 일주일, 한 달, 두 달을 이런 기업을 갖고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3부의 가치 분석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모두 잃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다.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면은 12강 강의가 마무리되겠네요. 12강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13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